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 시간은 벌써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문성원과 윤수영 그리고 김혁을 태운 SUV가 좁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문상원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며 SUV를 운전했다. 그 옆 좌석에 앉은 윤수영은 방송용 캠코더를 흥미있는 표정으로 이리저리 만져보고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김혁이 어두운 창밖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상원 오빠, 방송국에서 이런 거 그냥 가지고 나와도 돼?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오빠가 그 정도 짬도 안 될 것 같냐? 그리고 만약에 흉가 가서 귀신이라도 찍히면 오히려 방송국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안 그래? 나 실은 흉가 체험 처음으로 가보는 거잖아. 정말 흉가 가면 귀신 같은 거 있어? 글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뭔가 가끔은 섬뜩한 느낌이 들긴 해. 근데 실제로 본 사람들은 꽤 많대. 혀가, 안 그래? 넌 가끔 귀신들 보인다고 했잖아. 문상원은 백미러로 힐끗 뒤를 보았다. 그러나 김혁은 기분이 안 좋은 듯 묵묵히 어두운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삼수생인 김혁은 원래 신기가 조금 있는 아이였다. 그러나 연이은 대학 입시의 실패로 인하여 요즘은 기분이 매우 침울해져 있었다. 게다가 임용 날짜까지 다가와서 속절없이 군대로 끌려갈 운명이었다. 야, 기분 풀어. 사나이가 까짓것 군대는 다들 가는 거고. 대학은 그때 가서 시작한다 해도 안 늦어. 빠져가지고. 이따가 펜션 가서 죽도록 먹고 마시자고. 디펜션으로 가는 거예요. 김혁은 묵묵히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입시와 군대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큰 모양이었다. 입시 공부하느라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전부 군대에 가버렸다고 했다. 문상원은 김혁의 상황이 이해가 가긴 했지만 그다지 위로해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응. 동호회 회장이 거기로 오라고 했어. 거기 가서 회원들 다 모이면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다음날 저녁쯤에 흉가로 간대. 우리가 말이 흉가 체험 동호회지. 사실은 먹고 죽자 동호회 아니냐. 오빠, 어떤 사람들이 올까? 나도 신입 회원이긴 하지만 이번에 신입 회원들 많이 온다고 했잖아. 술 먹고 또 멀쩡한 남자 꼬시려고 그러냐? 뭐 어때? 난 꼬시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그때였다. 사거리를 지나며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들이 휙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문상원은 표지판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해버렸다. 문상원은 작은 탄식 소리를 내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차를 멈췄다. 그러자 윤수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문상원에게 물었다. 왜 그래? 표지판을 못 봤어. 도로가 좁아서 유턴할 수도 없고 후진하기도 좀 그런데. 차만 큰 거 샀지. 그 흔한 내비게이션은 왜 안 샀어? 그게 사람을 눈뜬 봉사로 만든다고 해서 일부러 안 다른 거다. 그러는 너는 왜 아직도 그 흔한 스마트폰도 안 샀냐? 내가 사기 싫어서 안 샀나? 약정이 안 끝나서 못 샀지. 내가 오빠처럼 아직도 테이프 싸서 듣는 구닥다리인 줄 아셔? 그나저나 어쩌지? 내가 내려서 표지판 좀 보고 올래? 내가 이 어두운 시골길을 무서워서 어떻게 가? 차라리 오빠가 가. 윤수영은 과장되게 겁에 질린 척하며 몸서리쳤다. 문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에서 길을 잃으면 도착지까지 가는데 한참 헤맬 수도 있었다. 순간 내비게이션을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문상원은 문득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혁을 백미러로 보며 말했다. 그래도 제일 막내인 내가 가야 하지 않겠냐? 싫어요. 형이 가요. 김혁의 침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웃으며 갔을 텐데 어느새 어두운 성격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문상원은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김혁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그만두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윤수영이 빽소리 지르며 앞문을 열었다. 남자들이 겁은 많아가지고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갈게요. 윤수영은 차에서 내려 20여 미터 뒤에 있는 사거리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문상원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김혁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김혁은 대화하기 싫은지 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윤수영이 표지판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지 작은 사람의 그림자가 사이드미러로 보였다. 문상원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침울해 있는 김혁에게 무언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어디 따라와 봐라.
문상원은 서서히 차를 출발시키기 시작했다. 그러자 윤수영이 당황하여 튀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문상원은 웃으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문상원은 허겁지겁 뛰어오는 윤수영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김혁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처음 온 사람한테까지 장난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모임에는 처음 왔지만 나랑 오래전부터 알던 동생이야. 문상원은 그렇게 잠시 동안 시골길을 달렸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는지 아니면 어두워서인지 윤수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문상원은 코너를 돌다가 아차 싶어 차를 멈췄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를 보았지만 윤수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문상원은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뒤를 보았다. 그러나 역시 컴컴한 어둠만이 있을 뿐 보이지 않았다. 산등성이에 걸친 코너 때문에 뒤쪽의 도로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래요? 안 와요? 글쎄, 숨이 차서 걸어오나? 일직선으로 쭉 달리기만 했기 때문에 도로만 잘 따라온다면 뒤를 잃을 염려는 없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었다. 그렇게 잠시 기다려도 윤수영이 나타나지 않자 문상원은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다. 결국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김혁에게 말했다. 얘가 왜 안 오지?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냐? 속으면 안 돼요. 예전에 형은 우릴 놀리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온 동네를 뒤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건 그거고. 하도 산골이라 핸드폰이 안 터지네. 문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흉가체험 동호회에서 이런 식의 장난을 자주 치고는 했었다. 실제로 귀신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그나마 달래주는 장난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적 하나 없는 캄캄한 도로에서는 처음이었다. 예전에 한번 된통당한 문상원은 시외버스라도 타고 집에 갔지만 이 시간에 시외버스가 다닐 리도 없었다. 조금 있어봐. 내가 잠깐 갔다 올게. 문상원은 차 문을 열기 위해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윤수영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문상원은 매우 깜짝 놀라 비명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 깜짝이야. 뭐예요? 이딴 장난치지 말아요. 윤수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매우 화를 냈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지 얼굴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상원은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캄캄한 시골길에서 정말 크게 놀란 모양이었다. 조금 장난이 지나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오빠, 2번 다시 그러지 말아요. 문상원은 도로를 지나 좁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산 중턱까지 올라가자 깨끗하고 아담해 보이는 디펜션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상원은 펜션 앞마당 주차장에 SUV를 세웠다. 아담한 펜션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 시설이 꽤 괜찮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안 왔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문상원은 시동을 끄며 말했다. 트렁크에 술이랑 고기랑 촬영 장비도 있으니까 꺼내. 싫어. 날 그렇게 놀라게 해놓고 일까지 시키려고. 오빠가 다 해. 혀가 같이 짐 좀 나르자. 피곤해서요. 형이 좀 해주세요. 요수영과 김혁은 어느새 차에 내려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며 펜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문상원은 기가 막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결국 혼자가 된 문상원은 투덜거리며 트렁크를 열었다. 이것들이 정말 두고 보자. 먹을 것을 들고 펜션으로 들어온 문상원은 거실에 불을 켰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적적하여 텔레비전을 켰다. 그러자 텔레비전에서 왁자지껄한 개그쇼가 흘러나왔다. 문상원은 거실 한가운데에 술과 고기를 펼쳐놓으며 먹고 마실 준비를 시작했다. 윤수영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술 먹자고 노래를 불러댔다. 그러나 김혁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을 보고 있었다. 자, 먹자. 와, 잘 먹겠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가 익기 시작했다. 문상원과 윤수영 그리고 김혁은 술잔을 들고 건배했다. 술이 들어가자 윤수영은 흥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마구 수다를 떨어댔다. 그러나 김혁은 혼자 묵묵히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볼 뿐이었다. 문상원은 그렇게 잠시 술과 고기를 먹다가 길끝 손목시계를 보았다.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있었다. 하도 시골이라 찾아오는데 조금 힘든지도 몰랐다.
그런데 왜 아직 아무도 안 오지? 그러게. 다들 아까 그 사거리에서 길을 헷갈리는 거 아냐? 그만 좀 해라. 쪼잔해가지고. 앞으로 10년은 우려먹을 거네요. 그때 현관 쪽에서 한 쌍의 젊은 남녀가 들어왔다. 아마도 동호회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런데 둘 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문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그러자 그들도 어색히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저희가 조금 늦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막 시작했어요.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문상원은 두 사람을 안내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묵묵히 텔레비전만 보는 김혁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 끼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 문상원은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었다. 저기요. 새로 오신 분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그러자 그들은 난처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보더니 귓속말을 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남자가 먼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전 이수혁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 사업을 했는데 결국 손해를 보고 망했어요. 옆에 사람은 저랑 동갑이고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주소연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문상원은 활짝 웃으며 손뼉 쳤다. 윤수영도 환영한다며 손뼉 쳤다. 그런데 김혁은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지며 힐끗 시선을 피했다. 이수혁과 주소연도 분위기가 왠지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다. 문상원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종이컵에 술을 따른 뒤 건배를 올렸다. 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건배. 문상원과 윤수영이 잔을 들었다. 이수혁과 주소연도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잔을 들었다. 그러나 김혁은 멍하니 텔레비전만을 바라보았다. 문상원은 김혁에게 눈치를 주며 입을 열었다. 혁아, 뭐하니? 어서 잔을 들어야지.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잘게요. 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코너를 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상원은 갑작스러운 김혁의 행동에 당황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수혁과 규소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서로 소곤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문상원은 시끄러운 텔레비전을 끈 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아, 제가 수험생이라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건배. 문상원은 건배를 한 뒤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윤수영과 고기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그렇게 잠시 술을 마시다 보니 왠지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다. 일끝 그들을 바라보니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문상원은 수다를 멈추고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았다. 이젠 틀렸어.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아. 차라리 내가 그냥 짊어지고 죽을게. 그럼 다 깨끗하게 끝날 거야. 아, 안 돼. 자기 혼자 죽으면 난 어떻게 하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소연아, 잘 들어봐. 난 이미 마음을 굳혔어.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안 돼. 자기 놔두고 혼자 살 수 없어. 어느새 주소연은 눈물 흘리기 시작했다. 문상원은 그들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무언가 매우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저렇게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을 거면 흉가체형 동호회는 왜 왔나 싶었다. 문상원은 그들에게서 신경을 끊고 윤수영과 수다를 떨며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얼큰하게 술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 사업 실패한 건 나 때문이라고 쳐. 그럼 넌 뭐가 잘났어? 뒷보증은 왜 섰냐고. 파산 신청만 하면 단 줄 알아? 그래. 다 나 때문이다. 지긋지긋해. 다 끝내버리라고. 그때였다. 갑자기 두 부부의 언성이 높아지더니 주소연이 벌떡 일어섰다. 문상훈과 윤수영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주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펜션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수혁은 매우 당황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문상원에게 말하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러세요. 이수혁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문상원은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들이켰다. 김혁도 그렇고 이번 흉가 체험은 뭔가 일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윤수영도 기분이 조금 상했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흉가 체험은 왜 온 거야? 부부싸움 할 거면 집에 가서 하지. 그러게 말이다. 다른 사람들 기분까지 잡치게. 그런데 용준이 오빠는 왜 안 오지? 동호회 회장이 제일 늦으면 어떡해? 내가 듣기론 사람들 모아서 오느라 조금 늦는다고 했어. 신경 쓰지 말고 마시자. 영준이 오빠 없으면 뭔가 썰렁한데 에이 마시자 마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상원은 얼큰하게 술이 올랐다. 그때 펜션 밖에서 자동차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다른 일행들이 펜션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문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가린 커튼을 들어 올렸다. 양반은 못 드는지 펜션 주차장에 박용준의 에마인 낡은 나반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문상원은 고개 돌리며 윤수영에게 말했다. 야, 용준이 형 왔다. 야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문상원은 얼른 술병을 더 준비하며 새로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곧바로 현관문이 열리며 박용준이 들어왔다. 그러나 펜션에 들어서는 박용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문상원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형, 인제 왔어.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박용준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에 올라섰다. 그러자 문상원은 깜짝 놀라 박용준을 바라보았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뭐 하긴. 흉가 체험하기 전날엔 맨날 술 마셨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없다. 나 혼자 왔다. 혼자 올 거면서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얼른 앉아. 고기 다 탄다고. 상원아, 이번 모임은 취소됐다. 그러자 문상원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여 박용준을 올려다보았다. 문상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좀 취했는지 몸이 비틀거렸다. 문상원은 초점이 잘 안 맞는 눈으로 박용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취소라니? 아니, 이제 와서 취소하면 여기 온 사람들은 어쩌고? 뭐 상관없어. 우리끼리 하면 되겠네. 문상원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박용준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문상원에게 말했다. 상원아, 잘 들어라. 내가 실수로 너에게 잘못 알려주었는데 술 마시고 노는 펜션은 여기가 아니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려했던 흉가다.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좁고 깨끗한 펜션이 흉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흉가라면 낡고 오래되고 폐허같이 된 집이잖아. 3개월 전 여기서 6명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 이후 그들의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기 시작했지.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꾸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대. 그래서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곳이야. 그러자 고기를 씹던 문상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움직임을 멈췄다. 문상원은 억지로 고기를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박용준을 바라보았다. 정신이 번쩍 트이며 얼큰하게 취했던 술이 다 달아나는 것 같았다. 그게 뭔 소리야? 여기가 흉가라고? 그래. 잘못 말해줘서 미안하다. 그럼 아까 새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문상원은 재빨리 손목 시계를 보았다. 그러고 보니 새로 온 사람이라던 이수혁과 주소연은 2시간 넘게 펜션에 안 들어오고 있었다. 문상원은 깜짝 놀라며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그러나 펜션 주차장에는 자신의 SUV와 박용준의 아반떼만이 서 있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깊은 산속에 위치한 펜션에 오려면 반드시 차가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들은 차도 없이 이 펜션에 들어온 것이었다. 문상원은 경악에 질린 얼굴로 박용준을 돌아보았다. 뭐야? 아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설마 귀신인 거야? 그리고 상원아, 놀라지 마라. 내가 이번 모임을 취소한 이유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6명 중에 혁이도 끼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몇 시간 전에 알아서 너한테 전화했지만 통화불능 지역이라 내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 치지 마. 혁이는 아까 내 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같이 술 마시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먼저 자고 있단 말이야. 문상원은 매우 화가 나서 박용준에게 고함 질렀다. 그리고 김혁이 들어간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불을 켜 보았으나 텅 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상원은 아무것도 없는 방 안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무튼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어서 빨리 가자.
그리고 당분간 모임은 취소다. 문상원은 기가 막혀서 미친 듯이 웃었다. 뭔가 감쪽같이 사기당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뭔가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박을 건져야 한다는 직업 정신이 솟구쳐 올랐다. 술에 취해서인지 무모한 용기가 마구 샘솟는 것 같았다. 형 먼저 가. 나네 뜰 때까지 좀 더 있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흉가라고. 어차피 우리 모임은 흉가 체험 아니었어. 이건 진짜 대박이야. 뭐라도 하나 건지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라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난 간다. 박영준은 도망치듯 펜션에서 나갔다. 고지와 아반떼가 떠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상원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이곳은 진짜로 귀신이 출몰하는 진짜 흉가였다. 만약 카메라에 뭔가가 찍히기라도 한다면 얼마든지 대박이 터질 수 있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출세가도의 길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상원은 서둘러 술자리를 치우고 자신의 차에서 촬영 장비들을 가져왔다. 방송용 캠코더에 테이프들을 장전하고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윤수영이 문상원의 옆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무서워.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사람들은 뭐야? 넌 왜 안 갔냐? 영준이 형 차 타고 가지. 아니 무섭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는 흉가에서 귀신 보려고 온 거잖아. 나 이렇게 가슴이 뛰어보는 건 정말 처음이야. 그래. 짜릿짜릿하지. 대박 터지면 제대로 한턱 쏠 테니까 기대하라고. CCTV를 전부 설치한 문상원은 캠코더를 들었다. 그리고 펜션의 구석구석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윤수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문상원의 뒤를 따르며 캠코더의 LCD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찍히는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안 찍히네. 정말 귀신 찍히면 좋겠는데. 쉿. 조용히 해. 소리 같은 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문상원과 윤수영은 펜션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했다. 펜션 주변과 주차장은 물론이고 지하실까지 촬영했다. 그러나 특별히 찍히는 것은 없었다. 윤수영은 뒤에서 무섭네, 아무것도 안 찍히네 계속 수다를 떨어댔다. 문상원은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자신도 무서웠기 때문에 윤수영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촬영했다. 그렇게 대충 촬영을 끝내자 다시 거실로 돌아와 CCTV의 화면들을 바라보았다. CCTV들은 펜션의 각 방들과 현관 앞 그리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문상원은 그렇게 CCTV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술 기운을 깼더니 몸이 매우 피곤해진 모양이었다. 오빠, 자지마.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졸리지 않게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그러자 윤수영은 이런저런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상원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딜 수 없었다. 윤수영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한순간에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보세요. 일어나세요. 누군가가 문상원의 어깨를 흔들었다. 문상원은 바닥에 웅크린 채 눈을 떴다. 그러자 자신을 흔들고 있는 두 명의 경찰이 눈에 들어왔다. 문상원은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근육통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경찰들은 자신이 어젯밤에 설치한 CCTV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혹시 문상원 씨 맞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혼자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촬영할 게 좀 있어서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윤수영 씨 문제로 왔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수영이라면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서 술 마시고 촬영도. 근데 수영이가 어디 갔지? 문상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깨끗하게 치워진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문상원을 바라보던 경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윤수영 씨는 어젯밤 11시경에 X군 사거리에서 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지기 직전까지는 문상원 씨 차를 타고 있었죠.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수영이라면 분명히.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김혁과 윤수영은 자신의 차에 타고 내렸는데 문을 열었다는 기억이 없었다. 김혁과 윤수영이 먼저 펜션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거실에 불을 켰다. 그리고 박영준 회장이 펜션 안에 들어왔을 때도 CCTV를 설치하고 있었을 때도 윤수영은 분명히 펜션 안에 없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이 카메라에 수영이 목소리가 들어갔을 거라고요.
문상원은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와 CCTV들을 되감아 재생해 보았다. 그러나 CCTV에는 캠코더를 촬영하는 자신의 모습밖에 찍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캠코더의 영상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문상원의 목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과의 하룻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원을 끊고 독학했으니까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놀다가 저녁 9시에 특공 무술 도장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건은 도장에서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죠. 저희 집에 가기 위해선 완만한 언덕길을 지나야 합니다. 산이었던 지형을 깎아 건물을 지은 모양입니다. 저는 11시쯤 집으로 가기 위해 언덕길 초입에 들어서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래요. 혼자서 밤늦게 걷고 있을 때 뒤가 싸해지면서 간지럽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을요. 누군가가 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터벅터벅 걷고 있더군요. 전시력이 겨우 0.6이라 멀리 있는 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얀 형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올라갔죠. 근데 뒤를 한번 돌아보고 또 일끔 돌아볼 때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하얀 형체는 뒤돌아볼 때마다 점점 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걷는 동작은 그대로인데 여고 괴담의 한 장면처럼 순간이동하듯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하얀 형체와 저 사이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전 그제야 큰일이 났다 싶어 전력 질주했고 간신히 언덕을 넘어 집 경계에 이르렀는데 그 하얀 형체는 언덕길 끝나는 지점에서 더는 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씻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에 불 다 켜고 억지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잤죠. 점심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만났던 기묘한 일은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토요일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산책이라도 할 겸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하는데 어머니는 외출하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전화를 했죠.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엄마. 응, 왜? 어디 갔어? 내가 말 안 했니? 금요일에 나가면서 말했잖아. 교회 일 때문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고. 세 번째 이야기. 영혼 결혼식. 어두침침한 취조실의 전등 아래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양 형사는 테이블 앞에 앉아 담배를 꼬나문 채 사건 서류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런 양 형사 맞은편에 초췌한 얼굴의 조사장이 앉아 있었다. 서류를 다 읽어본 양 형사가 사진들을 휙휙 넘겨보더니 힐끗 조사장을 바라보았다. 양 형사는 썩은 웃음을 날리며 서류와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너 정신병자야? 사이코야? 그러나 조사장은 말이 없었다. 조사장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전부 다 딸을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너 사정이고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변호사 오면 그때 입 열 거야. 아니요. 솔직하게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래. 솔직한 게 서로한테 편한 거 알지? 헛소리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럼 물 퍼봐. 양 형사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서 껐다. 그리고 긴 한숨처럼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옆에 놓여있던 타자기를 끌어당겨 자신의 앞에 놓았다. 타이핑 준비가 되자 조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은 이미 밤이 깊은 새벽이었다. 한적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스튜디오 건물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벌컥 열리자 피투성이 얼굴을 한 구상원이 손살같이 튀어나왔다. 구상원은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땅바닥 위에서 발버둥 치다가 겨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러나 곧이어 차 안에서 나온 두 명의 용역 직원들이 구상원을 무자비하게 밟아대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 스튜디오 건물의 문이 열리며 안에서 조사장이 나왔다. 조사장이 앞에 서자 두 명의 용역 직원들은 조사장에게 인사하며 뒤로 물러섰다. 자네가 구상원이라는 이름의 청년인가? 그러자 땅바닥에 쓰러진 구상원이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구상원은 코피를 쓱 닦아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나 잡아 죽이려는 남편들 많다는 거 나도 알거든요. 그런데 누군지는 알고 좀 맞읍시다. 누구 남편이요? 주아라라는 이름의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가? 구상원은 허공을 바라보며 누구인지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상원은 양복에 묻은 흙을 털고 주름을 반듯하게 펴며 말했다. 아, 그 순진무구하네. 아이고, 정말 연계를 물으셨네. 정부인은 아니죠. 당신도 떳떳한 관계는 아닐 텐데 내가 물었다고 이러는 겁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는 내 딸일세. 조 사장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구상원을 노려보았다. 어두운 조명에 비친 조 사장의 얼굴은 초로의 얼굴이 더욱 피곤하고 늙어 보였다. 매우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조 사장은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제야 구상원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이 사업하다 보면 임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따님도 이런저런 남자 경험해보면 다 겪는 일일 겁니다. 자, 화 푸시고 정그러시다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하던지 하세요. 까짓 것방에서 몇 년 썩으면 되니까. 자네는 나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가? 당연히 미안하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하지만 남녀 관계라는 게 헤어질 때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네는 아라를 정말로 사랑했는가? 당연하죠. 우리 아라가 그렇게 울고불고한 거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따라오게. 조 사장은 뒤돌아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구상원은 어떻게든 튀기 위해 재빨리 뒤돌아섰다. 하지만 험악한 표정을 한 두 명의 용역 직원들이 곧바로 구상원의 앞을 막아섰다. 구상원은 두 손을 들고 다시 뒤돌아서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냐. 나는 내 몸뚱이가 사업 미천이라고. 구상원은 용역 직원들과 함께 스튜디오 안에 들어섰다. 환한 조명으로 가득 찬 스튜디오는 전형적인 웨딩 스튜디오였다. 구상원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환한 곳으로 들어오자 눈을 찌푸리며 손바닥으로 가렸다. 구상원이 찡그리며 앞을 바라보자 조 사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스튜디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내랑 결혼하자고 했다고 설마 결혼사진까지 찍으러 여기까지 온 건. 구상원은 스튜디오의 가운데를 바라보며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곳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조아라가 서 있었다. 어찌 보면 웨딩 스튜디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구상원은 자신도 모르게 경악하며 입을 벌리고 말았다. 조아라는 천장에 매달린 끈에 의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조아라의 시선은 위로 향한 채 입이 쩍 벌어져 있었고 두 발은 50cm 정도 허공에 떠 있었다. 구상원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용역 직원들에 붙잡히며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우리 아라는 너무 조용하고 소심해서 남자는커녕 친구 하나 사귀기 힘들었네. 그런데 자네 때문에 자기 아이를 임신한 채 죽고 말았지.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자네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다못해 영혼 결혼식이라도 치러줘야 내 딸의 원한이 풀리지 않겠나. 미쳤어. 제가 자살한 게 왜 나 때문이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저 시체랑 결혼하라고. 단단히 미쳤네. 난 가겠어. 구상원은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뒤돌아섰다. 그러자 용역 직원이 구상원의 목을 향해 시퍼런 회칼을 들이밀었다. 구상원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회칼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구상원의 뒤통수를 향해 조 사장의 추상 같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자네가 협조하지 않겠다면 자네의 시체를 옆에 매달아 놓고 결혼식을 올리겠네. 그리고 아라와 함께 합류할 것일세. 어떻게 할 건가? 다른 용역 직원 한 명이 구상원에게 턱시도를 내밀었다. 구상원은 매우 분노한 얼굴로 이를 악물며 조 사장을 뒤돌아보았다. 양 형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양 형사는 그중 제일 큰 사진을 집어들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여느 사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신부가 천장에 목이 매달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의 구상원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턱시도를 입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딸의 소원이었던 결혼식을 시켜준 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양 형사는 담배를 꼬나 물고 사진을 한 장씩 넘겼다. 구상원이 조아라의 시체를 등에 업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그 바로 다음 사진은 시체가 뒤로 넘어가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찍혀 있었다. 다음 사진에는 구상원이 조아라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카메라의 화질은 좋았지만 사진 경험이 전혀 없는 용역 직원이 찍어서인지 정말 마구잡이로 찍혀 있었다. 자, 그럼 내가 사진을 내밀 때마다 그 사진이 어떤 상황에서 찍혔는지 똑바로 말해. 말 돌리지 말고. 알았지? 양형사는 세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첫 번째 사진은 주례처럼 가운데 서 있는 용역 직원과 그 양 옆에 허공에 매달린 조아라의 시체와 뻣뻣이 서 있는 구상원이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조아라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의자에 올라선 구상원이 조아라의 입에 키스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구상원은 한 손으로 조아라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조아라의 벌어진 턱을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렇게 억지로 키스하고 있는 구상원의 얼굴을 조아라가 노려보고 있었다. 보다시피 결혼식 하는 모습입니다. 결혼 선서하고 반지 교환하고. 좋아. 그럼 이건 뭐지? 양형사가 내민 사진은 고급 외제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조아라와 구상원이었다. 어느새 조아라는 교복으로, 구상원은 원래 입고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용역 직원은 구상원의 목에 회칼을 들이밀고 있었고, 구상원은 조아라의 머리채를 잡은 채 카메라를 향해 부위를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조아라는 다시 입을 쩍 벌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첫날 밤까지 치러주자는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딸내미 나이는 22살이던데 교복을 입혀놨네.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학교를 매우 그리워해서 마지막으로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양형사는 다음 사진을 보았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바닷가 백사장이었다. 조아라는 휠체어에 앉은 채 허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구상원은 조아라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조아라의 열린 입을 닫고 있었다. 어느새 채워놓았는지 구상원의 오른팔과 조아라의 왼팔은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구상원의 한쪽 뺨에는 칼로 당한 듯 꽤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런데 이건 뭐지? 양형사는 자세히 보기 위해 눈가를 찌푸렸다. 조아라의 머리 위에 희뿌연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분명히 조아라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넋이 나가 있는 조아라의 시체와 달린 희뿌연 형상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양형사는 사진을 조 사장에게 내밀었다. 조 사장도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일출을 등지고 찍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렌즈의 빛이 굴절돼서 형상이 두 개로 찍혔을 겁니다. 조 사장은 다시 사진을 건네주었다. 양형사는 다시금 유심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과연 빛의 굴절로 인해 그런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었다면 피사체인 조아라와 구상원 전체가 두 개로 보여야 했다. 하지만 조아라의 얼굴만이 이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계속 그 눈빛을 응시하고 있다 보니 잔뼈가 굵은 양형사도 소름이 끼쳐왔다. 당연히 그렇겠지. 보고서에다가 유령 따위가 찍혔다고 할 수는 없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양형사는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깨름칙해졌다. 양형사는 얼른 다음 사진을 보았다. 다들 어딘가 산속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다. 구상원은 낙엽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수갑에 의해 구상원의 손에 매달린 조아라 역시 낙엽 위에 누워 있었다. 양형사는 다음 사진을 넘겨보았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렌즈에 있는 구상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구상원의 어깨 뒤에 조아라의 머리가 찍혀 있었다. 그 머리는 어깨 위로 눈만 내민 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연사로 찍혔는지 바로 다음 장에는 그 머리가 뒤로 돌아가 있었다. 이건 명백한 심령 사진이었다. 조아라의 몸은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서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조아라의 머리가 떨어져서 구상원의 어깨 뒤에 있을 리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양형사는 그 사진만 따로 빼서 뒤집어 놓았다. 조 사장이 딸의 심령사진을 본다면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온갖 범죄자를 대하면서도 무섭지 않았지만 실제 귀신의 눈빛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이 떨려옴을 느낄 수 있었다. 양형사는 얼른 다음 사진을 보았다. 조 사장 일행은 커다란 호텔방 안에 있었다. 어느새 조아라와 구상원은 한복으로 갈아입은 뒤였다.
조아라의 시체는 더블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용역 직원이 구상원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내 기둥에 묶고 있는 중이었다. 다음 사진에는 카메라를 찍고 있는 용역 직원의 칼을 쥔 손이 겁에 질린 구상원의 목 앞에 들이밀어져 있었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구멍. 정말 첫날 밤까지 치러준 거요? 그래야만 제 딸이 한을 품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갈 거라 믿었습니다. 구상원은 조아라를 침대 위에 던져놓은 뒤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용역 직원 한 명은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한 명은 캠코더를 거대한 벽걸이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있었다. 조 사장은 구상원을 내려다보며 추상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라. 이게 마지막이다. 오늘 밤 동안만 내 딸과 같이 있어주면 내일 아침에 풀어주겠다. 이게 다 내 딸이 원한을 풀고 승천하기 위해 하는 일이니까 날 원망하지 마라. 뻥치지 마. 나까지 죽여다가 인연이랑 같이 무덤 속에 쳐넣으려는 거 다 알아. 너희들 전부 미쳤어. 인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전부 미쳤어. 다 되었습니다. 사장님. 용역 직원이 캠코더를 벽걸이 텔레비전에 연결한 뒤 캠코더 테이프를 뒤로 감기 시작했다. 조 사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구상원에게 말했다. 잘 보게. 내 딸의 마지막 유언일세. 테이프가 전부 감기자 조 사장은 캠코더를 플레이시켰다. 그러자 지난밤 조아라가 목매달아 죽은 스튜디오가 나왔다. 잠시 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조아라가 조심스레 화면 앞에 나타났다.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버린 조아라는 한참 동안 고개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결국 조아라는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너무 오빠 좋아했던 거 알지? 난 오빠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난 정말로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을 오빠가 알아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정말로 오빠뿐이야. 아무리 오빠가 날 버린다고 해도. 오빠, 내 안에는 오빠랑 나의 귀여운 아기도 있어. 하지만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날 버린다면. 구상원은 경악으로 입이 벌어졌다. 조아라는 죽기 직전에 영상 형식의 유언을 남긴 것이었다. 그것도 아예 작정한 듯. 스튜디오를 통째로 빌려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유언을 하고 있었다. 조아라는 한참 동안이나 구상원을 향한 사랑과 일방적인 헤어짐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했다. 유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조아라의 말은 흐느낌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나도 정말 괴로워. 마지막으로 아빠 미안해. 조아라는 흐느끼며 카메라 앞에서 일어섰다. 그러더니 스튜디오 중간에 있는 의자 위로 올라갔다. 이미 천장에는 올가미가 매달려 있었다. 조아라는 조금 망설이더니 올가미의 목을 메고 의자를 발로 찼다. 구상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조아라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조아라의 눈동자가 약간 옆으로 돌아간 채 구상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상원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얼어붙었다. 어딜 보고 있어? 내가 한 짓을 똑똑히 보라고. 분노에 찬 조 사장의 호통이 떨어졌다. 조 사장은 눈물 훔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구상원은 조 사장의 호통에 얼어붙었던 몸을 억지로 돌리며 다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목을 맨 조아라는 조금씩 몸을 꿈틀대더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움직임이 더뎌졌다. 그렇게 3분이 넘어가자 조아라는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움직임을 멈췄다. 이 영상을 보고 나는 마음을 굳혔다. 어떻게든 내 딸의 소원인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내가 원인으로 일어난 일이니 날 원망하지 마라.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나마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묶어. 갑자기 용역 직원 한 명이 밧줄로 구상원의 팔다리를 침대에 내 기둥에 묶기 시작했다. 구상원은 격렬하게 반항하다가 조아라의 머리채를 잡고 용역 직원의 머리를 향해 올려쳤다. 그러자 기습을 받은 용역 직원은 뒤로 물러서며 입에서 피를 흘렸다. 곧이어 다른 용역 직원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며 지원의 목에 회칼을 들이밀었다. 그제야 구상원은 반항을 멈추며 잠잠해졌다.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기습을 받은 용역 직원이 구상원의 머리를 방망이로 내리쳤다. 그러자 구상원은 기절하며 조아라의 시체 위로 쓰러졌다. 2명의 용역 직원은 구상원을 마저 침대에 묻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조 사장은 눈물 흘리며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천장에 매달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조아라의 모습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구상원은 정신 차리며 눈을 떴다.
호텔방은 이미 아무도 없는 듯 불이 꺼진 채 고요해져 있었다. 구상원은 상황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뭔가 묵직한 것이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었다. 구상원은 어둠에 눈이 익자 깜짝 놀라며 비명을 내뱉었다. 이런 미친 새끼들. 주아라의 시체가 구상원의 위에 올려진 채 청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었다. 주아라는 구상원의 가슴 끼어서 눈을 부릅뜬 채 구상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달빛에 비친 주아라의 표정은 더욱더 그로테스크해 보였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해. 구상원은 밧줄로 묶인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한참을 용을 쓰다 보니 왼쪽 팔이 묶여있는 침대 기둥이 헐겁다는 게 느껴졌다. 구상원은 온 힘을 다해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그렇게 한참을 밀고 당기자 기둥이 서서히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뭔가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다. 구상원은 침대 기둥을 보다 말고 정면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흐릿한 형상의 주아라가 어두운 허공에서 구상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곧이어 흐릿한 하얀 손이 구상원의 목을 감싸 쥐었다. 그러자 구상원은 온몸에 짜릿한 한기와 소름이 돋아올랐다. 구상원은 미친 듯이 비명 지르며 몸을 꿈틀댔다. 그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침대의 왼쪽 기둥이 뽑혀 나왔다. 오지끈. 침대의 모서리가 뽑혀 나오자 침대 한쪽이 무너지며 쥐저앉았다. 구상원은 서둘러 침대 기둥에서 팔다리를 묶은 밧줄을 뽑아내었다. 그때 옆방에 있던 주사장 일행이 잠에서 깨어났는지 우당탕 소리가 났다. 겨우 침대에서 빠져나온 구상원은 재빨리 호텔방의 문으로 달려갔다. 구상원이 문을 잠그자 간발의 차로 용역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야, 이 새끼야. 빨리 문 안 열어. 구상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긴 방문을 바라보았다. 어차피 복도로는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다. 구상은 묵직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앞을 바라보았다. 주아라의 시체가 자신의 몸에 청테이프로 묶인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기분 탓인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구상호는 좋은 생각이 들었다. 딸 때문이라고. 나도 딸 때문에 한번 살아보자. 구상호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호텔방은 3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상호는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잠깐 즐기려고 만난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여기서 끝마칠 수 없었다. 구상호는 이를 악물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주아라의 시체를 바닥 쪽으로 향해 뛰어내리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 구상호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러자 한순간에 아스팔트 바닥이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퍽!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자 둔탁한 머리 터지는 소리가 났다. 구상원은 잠시 후에야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뇌진탕을 당했는지 눈앞이 핑핑 돌았다. 그러나 다행히 조아라의 시체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해서 큰 부상은 없었다. 다만 조아라의 머리는 참혹하게 터져버리고 말았다. 구상원은 조아라의 시체를 몸에 매단 채 다리를 절룩거리며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구상원과 조아라의 시체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니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놈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말이 다 돼. 게다가 옆에 시체까지 매달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그놈을 죽인 다음에 어딘가에 파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자꾸 서로한테 피곤하게 할 거야. 양형사는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걷어찼다. 그러나 조사장은 고개 숙인 채 아무런 말도 없었다. 양형사는 다시금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그러다가 따로 뒤집어 놓은 두 장의 심령사진들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리고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는 조아라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십수년 잔뼈 굵은 형사 생활의 본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양형사님, 구상원 그놈 찾았습니다. 신참인 김형사가 취조실의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다. 그러자 조사장은 깜짝 놀라며 김형사를 바라보았다. 양형사는 황급히 김형사에게 말했다. 그래, 그 놈 어디에 숨어 있었어? 제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양형사에게 사진과 관련 서류들을 내밀었다. 양형사는 서류를 받아 서둘러 넘기기 시작했다. 김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사장을 향해 말했다. 이틀 전에 울릉도의 절벽에서 동반 자살한 남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상원이랑 피의자 따님이라고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이라니요? 그럼 5일 동안 둘은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울릉도에서 발견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게. 이거 정말 많이 이상한데. 양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관련 서류들과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주아라의 시체를 거대한 캐리어에 실은 채 울릉도행 배에 타고 있는 구상원의 뒷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다. 주아라의 시체를 가지고 울릉도에 가서 5일 동안 뭘 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주아라의 시체와 함께 울릉도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분명 주아라는 죽은 상태 맞지요? 양 형사는 김 형사가 내민 사진을 받아보았다. 구상훈과 조아라가 발견된 현장 감식 사진이었다. 구상훈과 조아라는 수갑을 찬 채 절벽 아래 바위에서 사이좋게 누워 있었다. 두 명의 시체는 지난 5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말 참혹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아라의 손이 구상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시대를 앞서간 천재. 옛날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은 지동설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말하며 천동설과 싸우기 전에, 그러니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마을에 어떤 천재가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마을의 작은 대장간을 운영했는데, 하루는 천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스스로 돌고 있다오. 우리는 스스로 돌고 있는 공위에 살고 있는 것이요. 밤과 낮이 바뀌는 건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말했다. 약 먹었냐? 아니, 환각제라는 개념이 정립하지 않는 시기니. 이교도다. 라고 정정하지. 이교도다. 저 사람 귀신이 쓰였어. 미친 거 아냐? 쯧쯧쯧. 세상이 정지하고 태양이 돌아 밤낮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학문적 사실인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실성하기는 악마의 사교술에 빠진 건가라고 말이다. 그렇게 태양이 지구를 돌아 밤낮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스스로 돌아 밤낮이 바뀐다라고 소리치는 미친 실성한 악마의 자식의 이야기는 그렇게 퍼져나가 결국 신을 모시는 신전까지 닿게 되었다. 이윽고 신전에서는 신성모독을 벌하기 위해 그의 집에 이교도 신문관이 왔다. 그리고 그는 신의 신벌을 대행하는 자이기 전에 신의 자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몸소 실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악마의 자식은 들어라. 신께서는 악마의 자식도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너에게 한 달의 말미를 주겠다. 그때까지 너의 선택은 단 두 가지다. 너의 악마의 주장 증명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와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악마의 자식에서 신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너의 선택이다. 악마의 자식이여. 물론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의 엄벌이 너의 가족은 물론이고 너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교도 신문관은 그렇게 그의 집을 떠났다. 그는 고민한다. 태어나서 가장 절망적인 고민이다. 머릿속에 이교도 신문관의 말이 떠나지 않는다. 머릿속에 이교도 신문과의 목소리가 맴맴돌아 그의 머릿속을 휘젓는다. 자신의 주장은 틀린 것이 없다. 절대로 자신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도 그들은 분명 자신을 악마의 자식으로 몰아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여동생도, 자신의 남동생도,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의 딸들도 무참히 신의 심벌이라는 이름 아래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 저 메마른 황무지에 독수리 밥으로 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분명 죽을 것이다. 예전에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코와 키가 작은 사람이 가져온 책의 문자가 마치 검은 뱀의 형상과 같다고 책과 함께 태워버린 것처럼 예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을 갈라 뼈를 맞춘 마을의사도 악마의 사교수를 썼다고 죽이지 않았던가. 또한 신성모독이라고 치료받은 사람의 치료된 부위를 잘라 불태우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에게 악마의 사교술로 해방되었다고 축하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나의 주장을 아무리
학문적으로 그것을 명확히 증명한다고 해도 분명하다. 분명한 사실이다. 너무나도 분명하다. 우리 가족에게 닥칠 미래는 분명 끔찍한 일만이 기다릴 것이다.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 것이고 남자들은 분명 죽어 논과 밭의 비료로 뿌려질 것이다. 아니면 사지가 잘려 평생을 길바닥을 뒹굴뒹굴 굴러다니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구걸을 하면서 살 것이다. 분명히 그 만료는 분명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할 것이다. 분명하다. 분명 끔찍한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 나의 주장을 굽힐 것인가? 아니다. 분명 그것은 안 된다. 비록 나의 가족이 안전하다고 해도 이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세상에 미칠 영향을 실로 대단하다. 아니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정확한 시간 계산을 통한 1년을 쪼개어 나타내는 기술의 발전. 한 달을 쪼개어 나타내는 기술의 발전. 하루를 쪼개어 나타내는 기술의 발전. 날씨를 다루는 학문의 등장 농업과 수산업의 발달. 하늘을 다루는 점성학과 천문학 이러한 학문 외에도 여러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고 엄청난 발전과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을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의 우주관이 변하고 무수한 학문의 발달과 등장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일개 가족을 위해 그런 막대한 인류의 자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을 일말의 말도 없이 사지로 내몰 수도 없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인류를 위해 하는가?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 하는가? 가족을 지키면 인류의 발전은 앞으로 500년 이상은 뒤떨어질 것이다. 인류를 지키면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지내야 할 것이다. 과연 나에게 이 한 달 동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과연 나에게 선택권을 잇는 것인가? 신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가? 신이 보기에 아직 우리 인류는 발달하기 미숙하고 어린 존재인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창과 방패를 쥐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시련을 내리는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그렇게 천재는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 5번 뜰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그 고뇌에 잠겨 서서히 말려갔다. 그는 단 5일 만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에는 두꺼운 눈곱이 끼고 물을 마시지 않아 피부는 마치 할아버지처럼 쭈글쭈글하게 주름지고 그의 머리는 씻지 않아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 바람조차 그 머리를 날려버릴 수 없었고 그의 눈동자는 백태가 낀 것처럼 하얗게 탁했지만 그 눈에서 느껴지는 안광만 살아 있었다. 정확히 6번째 해가 떠오르는 날 그는 앉아있던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눈은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그의 가족들도 그가 6일 만에 움직인 것에 기뻐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또다시 괴이하였다. 그를 걱정해주면서 다가온 그의 가족을 모조리 뿌리치며 그는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가지고 나가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아내와 부모와 그의 형제가 그를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의 모든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내와 부모와 그의 형제가 그를 말렸지만 그는 전혀 동조조차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모든 물건을 팔아치웠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집기를 팔아 치운 즉시 마을의 모든 금속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가격이야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마을 수비군에 다 망가진 칼과 부러진 창날도 사모았고 이윽고 모든 금속을 사들이고 더 이상 사들일 금속이 없을 때까지 금속이 없다면 직접 옆마을까지 가서 공수해 오더라도 집기를 판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서라도 금속을 사모았다. 그렇게 해와 달이 4번 교대에 가며 하늘을 메웠다. 그리고 정확히 11번째 해가 뜨던 날 그 천재는 미친 듯이 자신의 대장간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미 가족들은 그를 포기한 지 오래였다. 이미 가족들은 그가 진짜로 악마의 사교술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가족들은 그를 두려워하였고 텅 빈 집에 웅크려 그와 눈조차 마주치기 무서워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것도 상관없다는 듯이 오로지 그의 작업에만 몰두하였다. 하루하루 벌건 쇠를 두들기고 식히고 굽히고 담금질에 나갔다. 해가 떠 있던 저 있던 뒤에서 돌을 던지던 욕을 하던
그는 정말 악마가 든 것처럼 오로지 화덕의 붉은 불꽃만을 지켜본 채 작업에만 몰두하였다. 그렇게 홀로 작업한 지 정확히 26번째 해가 뜬 날 그는 자신의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는 엄청나게 기다란 금속 막대기 3개와 그 어느 사슬보다 크고 튼튼하고 끝에 무언가를 걸 수 있는 쇠갈고리고 있는 쇠사슬, 그리고 마치 자신의 입을 것처럼 자신의 몸보다 조금 더 큰 알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든 옷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알 수 없는 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나게 기다란 강철 막대를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가져가 그것을 들을 세워 마치 삼각대처럼 만들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나무 사다리를 가져와 그 삼각대의 가장 높고 3개의 막대기가 만나는 꼭대기에 쇠갈고리로 그 쇠사슬을 걸어 바닥으로 늘어뜨렸다. 그리고 쇠갈고리 반대쪽을 묶어 마치 동물의 목에 거는 올가미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높이 30m의 삼각대와 그 삼각대의 꼭대기로부터 느려뜨려진 10m 쇠사슬이라는 기이한 조약물은 정확히 29번째 달이 뜰 때쯤 완성되었다. 그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만든 쇠옷을 주섬주섬 입고 와 삼각대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위에서 달이 지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약속한 한 달이 지났다. 정확히 30번째 해가 뜰 때 한 달 전 이단 신문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때 그는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자신이 만든 강철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달라진 것이라고는 자신이 만든 삼각대의 꼭대기에서 자신이 만든 쇠사슬의 올가미 부분을 손에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단 신문자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하였다. 악마의 자식이여,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쇠사슬로 만든 올가미 부분을 자신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그를 향해 소리쳤다. 이단 신문자여, 신은 자비로운 존재라던데 내 대답을 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이 있다. 그렇게 말하자 이단 신문자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하였다. 좋다 말하여라, 악마의 자식이여. 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나를 그 누구도 손대지 않게 3일 동안만 내버려 뒀으면 한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대가 나를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나는 대답을 한 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가만히 있을 것을 신 앞에서 약속하지.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강철옷을 나의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면 한다. 이단 신문자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하였다. 좋다. 하늘에 계신 신 앞에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약속하지. 그러자 그 천재는 단 한마디를 하고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는 채로 그 30m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고맙다. 튼튼한 사슬과 튼튼한 금속 삼각대는 육중한 강철 옷의 무게를 천재의 의도대로 훌륭하게 지지하였고 그가 만든 올가미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목을 착실하게 옥죄었으며 그는 그의 생각대로 그 높은 삼각대에 매달려 착실하게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단 신문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족도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 고요한 광장 한가운데서 그 천재는 그는 아무런 소리도 말도 없이 공중에서 목이 부러진 채로 죽었고 그의 육중한 철옷은 그의 몸이 바람에 조차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단 신문자는 그의 행동을 신께 불경한 짓을 한 것을 깨달은 신앙심 깊은 신자가 행한 신께 하는 사죄행위라고 받아들여 그와의 약속대로 3일간 그와 그의 삼각대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3일 후 그의 가족에게 그 육중한 철옷을 인도하였다. 그의 철옷을 받아들인 그의 가족들은 그 철옷을 정리하다가 그 천재가 남긴 한 글귀를 발견하였다. 이 옷을 가져다가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게 가져가시오. 그가 남긴 한마디 글귀. 그 글귀를 읽은 가족들은 그 글귀의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남긴 유서 같은 글귀를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끼며 울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빈자리를 슬퍼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느라 그 한 줄의 글귀 밑에 작은 글자로 적힌 한 줄의 글귀를 마저 읽지 못하고 그의 유서대로 그의 옷을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게 진상하였고 왕은 그 옷을 보고 그들에게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 작은 글자로 적힌 한 줄의 글귀를 읽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 글귀를 적어 본다면 아래와 같다. 나는 3일 동안 지구가 스스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